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55페이지 3,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죠. 일단 저당권 침해가 있다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충후권 인정이 되겠죠. 조심할 것은 반환 충후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충후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충후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멸실 훼손시킨 경우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면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나와요. 일단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소멸하고 또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도 쫓아가기 때문에 채권과 분리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채권을 함께 양도하거나 입질,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만 원칙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소멸해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죠. 자, 우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 걸리진 않아요. 다만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특수저당에서 근저당이 나옵니다. 일단 근저당의 개념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저당권도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등기할 때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이자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담보되는 채권은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이 성립될 수 있다. 부종성이 완화되는 거죠.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은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부종성이 완화 내지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고요.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액에 들어갑니다. 주의하실 것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 굳이
1년 분해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채권 최고액에는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 분해하고 또 실행비용도 일반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안에는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은 1년 분해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갚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돈 갚았으면, 그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라면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근데 실제 갚아야 될 실제 채권액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닌 1억이 아닌 실제 채권액 1억 5천을 변제해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1억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금액이 채권액이 정해져야 되겠죠.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돼서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일반 저당권을 전환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시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갑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앞으로 근저당이든 일반 저당이든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과 을의 근저당권이 소멸돼야 되고요. 소멸되려면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배당을 받으려면 채권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때는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근저당권도 소멸돼야 되고요. 갑의 채권에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 확정이 되느냐?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의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갑의 채권액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 시점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경매 신청 등이 이루어져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이 순간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확정 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는 없는 겁니다.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요.
다만 확정 전에 이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확정 후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채권 체육 범위 내라도. 다만 확정 전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이라면 그 이자 채권이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근저당권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59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마지막으로서 공동저당이고요. 우리 민법의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의 유일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고요. 계산은 그냥 산수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다만 문제 자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에 푸시면 좋겠고, 문제 자체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359페이지 그림 볼게요. 자,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줬고요. 이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의 채권을 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1. 동시 또는 20회당 선택 가능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인 을은 요 A만 경매하고 B 경매하고 따로따로 경매해서 따로따로 배당한다, 20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경매해서 한꺼번에 배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자가 이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1억이 나왔고 B 부동산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치면 3억이죠. 동시배당이잖아요. 그럼 을이 받아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돈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산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고 비례식을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밑에 깔면 3분의 1, A의 3분의 1, 5천만 원을 갖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의 3분의 2, 1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시배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므로 을은 A에서 5천만 원, B에서 1억 원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죠. 항상 그러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B 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예요. 이렇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인 A부터 선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을은 A에서 1억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다만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 5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액은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 B 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A에서는 1억 원을 가져가고 부족액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B에서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배당입니다. 자, 일단 을의 입장에서는 20배당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만 따로 경매해서 A만 배당을 받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A만 경매해서 A에서 을이 배당받게 되면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차순위, 후순위 권리자가 필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A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정이 있어요. 정이 있는데 만약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1억이 A에서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니까 정은 갑이 A에서 1억 원을 5천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5천만이 남았죠. 정은 A에서 5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해서 먼저 A만 경매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간다. 1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이 받을 돈은 빵원이 됩니다. 받을 돈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한 푼도 못 받고 마느냐? 아니다. 동시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행사한다. 다시 말하면 정은 을이 20배당을 해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동시 배당을 하면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B부동산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꼭 그러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의 목적물인 B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그때는 대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때는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이때는 대의할 수가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근저당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자,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1억이라 할게요. 1억을 빌려줬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A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B부동산에도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5천이라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받을 돈이. 자, 이렇게 한 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우리가 공동근저당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 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공동근저당도.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A 부동산만 20배당을 했는데 여기서 5천만 원을 변제받게 됐다면 요 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감액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A 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변제받았다면 B 부동산에서 설정된 1억 원을 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을은 B 부동산에서 5천만 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근저당의 경우 이시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고액이 감액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공동저당도 다 끝나게 되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약법으로 가야 되죠. 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계약법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계약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